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나름 세기의 재판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편안하게 들으시고 공부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한 번쯤 이렇게 생각해보는 시간이었으면 합니다. 전 미국 사회에서 관심이 집중되었던 유명한 사건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타임지 등 거의 모든 언론에서 주목을 받았습니다. 도버 교육위원회 그리고 진화론대 창조론에 얽힌 이야기입니다. 먼저 사건의 개요를 말씀을 드리면요. 2005년 9월에 미국 펜실베니아주에 있는 연방법원에서 학부모 대표 태미 기처밀러를 포함한 11명을 원고로, 그리고 도버 지역 교육부와 그 교육위원회를 피고로 하는 재판이 6주 동안 진행됐습니다. 이 사건의 내용은 도버 교육위원회가 과학 시간에 창조론을 옹호하는 창조과학, 그게 이 구체적인 명칭은 지적 설계라고 하는데, 이 지적 설계도 과학이라고 주장하는 판다와 사람이라는 도서를 교재로 채택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학부모들이 이 도버 교육위원회는 기독교를 이렇게 많이 강한 영향을 받고 있는 지역이라고 해요. 그런데 어쨌든 학부모들이 이거는 연방헌법 위반이라면서 소송이 진행된 사건입니다. 이게 큰 이슈죠. 미국에서는 어쨌든 기독교 사회고 창조론이라고 이야기하면 어쨌든 큰 이슈이다 보니까 진화론 대 창조론, 과학과 종교의 이제 대리전으로 치러지게 됩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아시는 것처럼 미국은 기독교를 바탕으로 세워진 나라입니다. 하지만 국가가 국교를 정하는 것은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정치하고 종교를 분리하고 있다는 뜻이죠. 법적 근거는 우리 모두가 들어온 연방수정헌법입니다. 이 연방수정헌법에 1조에 이 조항이 있습니다. 수정헌법 1조는 의회는 종교를 세우거나 자유로운 종교활동을 금지하거나 발언의 자유를 저해하거나 출판의 자유, 그리고 평화로운 집회의 권리, 그리고 정부에 탄원할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하는 어떠한 법률도 만들어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미국 수정헌법은 연방헌법을 만들 당시에 건국의 아버지들이 연방정부가 독재자가 돼가지고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그 주의 권리를 제한할까 싶어서 굉장히 걱정을 냈습니다. 그래서 사실 연방헌법은 격렬한 찬반 끝에 통과되었습니다. 연방헌법이 구성이 안 되고 연방이 못 만들어질 뻔했습니다. 주마다 비준을 투표를 하는데 반대가 굉장히 많은 주가 있었습니다. 그 뒤에 이제 그 연방헌법을 만들 당시에 연방주의자와 자유주의자들의 논쟁이 있었죠. 근데 그 중에서 그 강한 연방주의를 반대하는 사람들도 연방헌법 통과에 이제 찬성을 하게 되면서 그 뒤에 보완하는 수정헌법을 추가로 만들기로 했습니다. 그때 수정헌법을 추가로 만들었는데, 이때 만들어진 수정헌법을 요때 이제 10조까지 통과됐는데, 요 10조까지를 권리장전이라 부른다고도 말씀을 드렸죠. 이 권리장전은 결국은 연방정부한테 위임되지 않은 권한은 이 국민한테 권한이 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해놨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그 조항, 이렇게 수정헌법 제1조는 특정 종교를 국교로 정하는 것을 금지했습니다. 특히 또 유럽 사람들이 비해서 영국계들은 이 종교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했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영국에서 미국으로 이주할 때 이미 청교도들입니다. 청교도들은 이미 가톨릭, 영국 성경회 하면서 종교적 박해를 굉장히 심하게 받았죠. 많은 사람들이 죽고, 그러다 보니까 자유로운 종교 활동이라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유로운 종교 활동을 보장할 목적으로 이 조항을 만들었죠. 그러니까는 이제 이 원고들이 특정 종교를 이렇게 종교를 공교육에 현장에 끌어들이는 것은 수정헌법 1조 위반이라면서 이 재판이 진행됐습니다. 그래서 세 개의 재판이었죠. 경과를 한번 보시면은요. 사건의 배경은 도보 교육위원회가 2004년에
그 지적 설계를 옹호하는, 창조론을 옹호하는 판다와 사람을 과학 교재로 채택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소송의 시작은 2005년에 도버 지역의 11명의 학부모를 원고 측으로 해서 법원에, 연방법원에 이제 소송을 제기하게 되죠. 그 이제 주요 내용은 뭐냐면, 학교가 종교적 이념을 과학 교육에 포함시키는 것은 연방헌법에 금지된 국가와 종교의 분리 원칙을 위반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법정에서 주요 쟁점은 결국에는 창조론을 옹호하는 이 지적 설계가 과학인가 종교인가였죠. 종교이면은 분명하게 이제 공교육에 들어올 수가 없죠. 그런데 이제 그걸 과학이라고 계속 주장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 지적 설계가 과학인가 하는 것 때문에 이제 뭐 증인도 나오고 하면서 격렬하게 6주간 진행이 되었습니다. 재판과 이 판결은, 재판장은 당시에 이제 연방법원 판사 존스 3세였습니다. 이 존스 판사는 도버 교육위원회의 결정이 헌법을 위반한다고 판결을 했습니다. 이 재판이 진행되는 6주 동안 이 판사는 결코 표현을 안 했는데, 이분의 판결은 지적 설계가 종교적 신념에 기반한 것이므로 이를 공립학교 교육과정에 포함시키는 것은 국가와 종교의 분리를 규정한 헌법 1조를 위반한다고 판시를 했습니다. 이 사건은 미국 교육에서 과학 교육과 종교적 교육의 경계를 명확히 했고, 지적 설계가 과학적 이론이 아니라 종교적 교리에 근거한 것임을 판결한 랜드마크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공립학교에서 종교적 신념을 과학교육에 포함시키려는 시도에 대해서 법적으로 대응한 매우 중요한 기록이 됐고, 당연히 국가와 종교의 분리 원칙을 지키기 위한 중요한 판례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의 특이점을 한번 보면은요, 지적 설계주의자들은 이 재판을 할 당시에 상당히 기대를 했습니다. 왜냐? 판사가 독실한 기독교 신자에다가 당시 대통령이었던 조지 부시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이라서 기대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이 판사는 성향이 공화당을 지지하는 사람입니다. 반대로 원고 측인 학부모 대표 태미 키츠밀러를 포함한 지역 사람들은 상당히 걱정을 했습니다. 왜냐? 이 판사의 성향 때문에 긴장을 했죠. 그렇게 긴장을 하게 된 이유에는 당시에 조지 부시 대통령이 지적 설계도 과학이라고 공개적인 지지선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더욱 그렇죠. 결국에 여러 경론 끝에 이 재판은 결정이 이렇게 났죠. 결국 이 사건은 문우관 교육위원, 그리고 상당히 보수적인 창조론 옹호 집단, 그 다음에 유명해지고 싶은 대형 로펌이 이렇게 합작해서 만들어낸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뒤에 곧이어서 이어진 교육위원 선거에서 그 교육위원들이 대거 떨어지고 새로운 교육위원들이 당선되면서 이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의 시사점은 뭘까요? 도버 교육부하고 유권자들은 판결 결과에 따라서 애꿎은 재판 비용하고 변호사 비용만 떠안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쯤 되면 아시겠지만 제가 이 사건 자체를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도버 지역 교육권은 우리로 보면 정부입니다. 선거로 구성되고 세금으로 운영되는 정부입니다. 우리나라에는 볼 수 없는 형태죠. 바로 이 정부를 특별 목적 지방 정부라고 부릅니다. 특별 목적 지방 정부는 다른 지방 정부가 할 수 없거나,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하는 일반 목적 지방 정부, 우리나라처럼 이런 종합 행정을 하는 일반 목적 지방 정부가 할 수 없거나 하지 않는 일을 더 잘하기 위해서 설립된 지방 정부입니다. 일정한 구역의 하수 처리, 소방, 상수도, 공해 방지 이런 전문성이 있는 일을 하기 위해서도 하나, 둘 이상의 목적을 가지고 특별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정부단이라고 앞에서도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학교군은 이 특별 목적 지방 정부 중에서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고 있는 대표적인 형태의 지방 정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학교 목적 지방 정부는
단일 목적의 지방정부의 한 유형이죠. 이 학교구는 특별구의 하나로서 가장 보편화되어 있는 지방정부입니다. 그런데 이 수는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40년 전에는 미국의 대부분의 지방정부들이 학교구를 설치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이게 1940년대는 12만 개가 넘었는데 그 다음에 40년 전에는 5천 개로 이렇게 해서 계속 줄어들어가지고 지금은 3분의 1 수준으로 감소를 했다 합니다. 학교구의 숫자가 이렇게 급격히 줄어드는 이유는 미국은 뭐 아직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그 지방정부를 만들었다 폐지했다가 유권자가 결정할 수 있죠. 그래서 학교구에 투자되는 세금을 유권자들이 부담하지 않으려고 이 학교의 업무를 일반 목적 지방정부로 기능을 계속 이관하면서 학교구를 폐지시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학교구가 대폭 줄어들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도보에는 일반 목적 지방정부는 없는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와 같이 도보에도 일반 목적 지방정부가 있습니다. 이 도보 교육구는 요크 카운티라는 카운티 안에 있습니다. 이 카운티 안에는, 그러니까 이 도보 교육구 안에는 도보 타운십하고 도보 버로 등 3개의 일반 목적 지방정부에 걸쳐 있습니다. 3개의 지방정부는 우리와 같은 일반 행정을 하는데 이 3개의 일반 행정 지방정부를 기능을 달리하기 위해서 이걸 따와서 도보 교육구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도보 교육구는 교육 업무 한 개만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처럼 일반 정부가 있는데 너무 커서 세밀한 교육 행정을 못하기 때문에 따로 교육구를 만들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크지 않습니다. 이 도보 교육구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지역이 도보 타운십인데 인구는 약 2만 명에 불과합니다. 이 도보 교육구에 있는 이게 관할 구역인 이게 일반 목적 지방 정부를 살펴보면은 도보 타운십 이게 이제 도보 교육구 안에서 가장 큰 관할 구역을 가지고 있고 학생 대다수가 이 지역 출신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도보 버로, 도보 타운십 안에 있는 소규모의 독립적인 형태의 이 시죠. 그 다음에 웨스트 맨체스터 타운십. 이거는 근데 또 재미있는 게 웨스트 맨체스터 타운십은 전체가 도보 교육구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그 웨스트 맨체스터 타운십의 일부가 이 또 교육구를 구성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미국에는 특별 목적 지방 정부를 만들 때 한 일반 행정 지역 안에서 그걸 나누어서도 할 수 있고 여러 개가 합쳐서도 할 수 있도록 하는 이렇게 자유로운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보 교육구가 운영하고 있는 소속 학교들을 보면 이 그림에서 보이시는 것처럼 도보 에리어 하이스쿨 등 중학교, 초등학교, 유치원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도보 교육구와 교육위원회는 어떤 권한을 가졌길래 이렇게 연방의 문제가 될 만큼 큰 문제로 좌지우지할 수 있는 권한이 있을까요? 미국에서 특별지방정부인 교육구는 초중등 공립교육의 관리를 목적으로 설립된 독립적인 지방정부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교육구는 주헌법과 주법에 따라서 운영됩니다. 그리고 주로부터 이 교육과 관련된 업무를 위임받죠. 그러면은 이제 교육부의 주요 권한을 보면은요, 첫 번째가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겁니다. 이거는 학교 커리큘럼을 개발하고 채택하고 교육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고 교사 및 행정직원을 고용하고 관리합니다. 그리고 학생의 평가와 졸업 요건을 결정하죠. 그 다음이 이제 두 번째로 그 예산 및 재정을 관리하는데요. 이게 여기서 우리가 좀 주목하면서 봐야 될 거는 세금 부과 권한이 있습니다. 당연히 미국의 지방정부니까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이 있죠. 미국은. 우리는 조세 법률주의 때문에 세금을 부과할 수 없지만 미국은 세금을 지방정부가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이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금은 재산세, 주로 이제 지방세로 운영되는데 이거를 교육재정에 추가로 부과해서 충당하죠. 그 다음에 이제 연방정부나 주정부로부터 보조금을 수령받습니다. 그리고 교육 예산을 책정하고 집행을 하죠.
그 다음에 이제 시설 및 자산을 관리합니다. 학교를 건설하고 운영하고 유지보수하고 학교 설비를 운영하고 자산을 관리합니다. 그 다음에 학생 및 학부모를 관련해서 권한을 가지고 있죠. 입학 규정, 전학 규정을 수립하고 학생 행동 및 규율을 정책을 만들고 시행합니다. 그 다음에 특별교육 및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그리고 이제 주요 정책을 결정하죠. 교육위원회를 통해 가지고 지역의 교육 정책을 결정하는데 이거는 교육 목표와 지역 사회의 요구를 반영해 가지고 수립합니다. 우리가 그 학교가 지역 사회의 요구를 반영해 가지고 일을 할 수 있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법적 권한을 보면은요. 주정부와 연방정부의 법률과 규정을 준수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교육권 내에서 법적 분쟁을 해결할 수가 있고 특정 이슈에 대해서는 소송 당사자로 참여도 또 가능하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법적 권한은 이제 많은 권한이 있죠. 그러면은 이제 참고로 요크 카운티죠. 우리 이 도보 교육구가 있는 요크 카운티 안에 있는 지방 정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요크 카운티 안에는 어떤 지방 정부가 있을까요? 첫째 분명하게 한 게 있는 게 뭡니까? 카운티 정부입니다. 이 카운티 정부는 계속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주가 설립한 거죠. 주는 행정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서 카운티를 만들었다고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전 강의에서. 카운티는 그런데 주의 행정기관인데 지방정부로도 분류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광범위한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죠. 그리고 요크 카운티는 도보 교육구를 포함한 여러 교육구와 지방정부의 상위 행정 단위로 자리매김하고 있죠. 그러면 요크 카운티 안에 있는 지방정부 유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버로우입니다. 이 버로우는 작은 규모의 자치정부로 독립적인 행정을 하고 있죠. 정부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버로우. 근데 이 요크 카운티 안에는 36개의 버로우가 존재한다고 합니다. 대표적으로는 이 사건과 관련되는 이제 도버 버로 뭐 이렇게 있고 웰스윌 버로, 하노버 버로 등이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형태가 이제 타운십입니다. 버로보다는 더 넓은 지역을 관할하는 자치정부입니다. 일반적으로 이 타운십은 농촌 지역을 많이 포함한다고 합니다. 요크 카운티 내에 있는 주요 타운십으로는 이 도버 타운십, 웨스트 맨체스터 타운십, 스프링필드 타운십 등이 있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 요크 카운티 안에 있는 일반 목적 지방 정부로 시티가 있죠. 시티는 요크 카운티 내에 한 개의 시티가 있다고 합니다. 바로 요크 시티인데 요크 카운티의 중심 도시로 상업, 문화, 이 정부의 중심지라고 합니다. 다음은 일반 목적 지방 정부의 유형을 이제 세 가지 살펴봤으니까 요크 카운티 안에 있는 특수 목적 지방 정부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요크 카운티 안에는 특수 목적 지방 정부도 다수 존재합니다. 교육구, 이제 이 사건에 도보 교육구가 있죠. 그 다음에 요크시 교육구 등이 있습니다. 기타 이제 특정 목적을 수행하는 지방 정부도 있다고 합니다. 미국 특별 목적 지방 정부인 교육구는 위원이 보통 몇 명이고 선거는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위원의 수와 선거 방식은 주와 지역의 법률에 따라서 약간씩 다를 수 있습니다. 위원회의 구성은 이 교육위원회 수는 보통 5명에서 9명 사이로 구성이 된다고 합니다. 구체적인 위원회 수는 해당 주의 법률과 교육구 헌장에 따라 다르죠. 그리고 위원회 임기는 일반적으로는 4년이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2년에서 6년 사이로도 설정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이거 미국의 뭐 일반적인 선거했을 때 교육제도 비슷하죠. 미국의 연방하원의원도 임기가 2년이죠. 그리고 연방상원의원도 6년이죠. 이렇게 이제 위원회 임기가 설정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격 요건은 해당 교육구에 거주하는 성인이면 된다고 하고요. 일부 주에서는 공무원이나 교육구 직원은 교육위원이 되는 것을 금지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교육위원회 선거 방식을 보면은요, 우리가 지방선거를 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교육위원은 지역 주민들의 투표로 선출이 되는데 선거 방식은 이렇습니다. 우리처럼 지역구가 있습니다. 지역구. 하나의 정부를 구성하기 위해서 여러 지역구로 나누고 그 중에
대표자를 한 명씩으로 뽑는 거죠. 이거는 결국 소선거구제라는 이야기인데 소선거구는 그 소선거구의 특정 이익을 반영하는 방식이죠. 그 다음에 이제 전체 선출입니다. 전체 선출은 뭐냐면 교육구 전체, 이 지방정부 전체에서 이걸 하나의 선거구로 구성해서 4명에서 9명까지 선거를 이렇게 뽑는 거죠. 교육위원을 투표로 선출합니다. 이러면은 이제 지역적 평양이 없어지고 교육구 전체의 이익을 이제 반영하게 되죠. 그렇게 되면은 이제 우리나라로 따지면은 소수 정당이나 지역 전체에서는 지지를 받지만 한 지역에서는 특별한 지지를 많이 못 받는 사람이 이렇게 뽑힐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혼합 방식, 지역구 선출 방식과 전체 선출 방식을 섞어 가지고 이렇게 뽑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하면 보다 더 유권자들의 이 의지가 교육구에 반영할까를 고민하는 방식이죠. 펜실베니아주는 뭐 미국에서 되게 이제 재미있는 주입니다. 미국 대통령 선거할 때마다 그리고 연방의원 그 하원 상원 뽑을 때마다 이게 늘 스윙 스테이트라 그래가지고 어떨 때는 공화당 지지했다가 어떨 때는 민주당 지지했다가 왔다 갔다 하는 주입니다. 미국 대통령 선거 결과 보면 미국 중서부 지방은 빨간 색깔로 늘 공화당 지지하고 미국 동부나 미국 서부는 늘 민주당을 지지하죠.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스윙 스테이트라고 하는데 표심이 굉장히 중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펜실베니아주는 미국에서도 유명한 스윙 스테이트 주입니다. 펜실베니아주는 인구가 1,300만 정도니까 우리나라로 따지면 한 경기도 정도 되죠. 그리고 요크 카운티는 펜실베니아 주에 있는 평범한 카운티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인구는 한 45만 명 정도 된다고 그래요. 우리나라로 따지면은 경기도에 있는 한 중규모 시 정도 될 겁니다. 뭐 포항시나 구미시 이런 데가 한 45만 명 정도 되죠. 근데 이 중규모 시 안에 우리는 지방정부가 딸랑 한 개 있는데 이렇게 많은 이렇게 다양한 형태의 지방정부가 있다는 거죠. 과연 이렇게 다양한 정치제도, 이렇게 다양한 지방자치제도가 주민들에게 어떻게 보다 나은 편익을 제공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서 이게 또 지역을 성장시키고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지 우리가 이제 지방자치를 공부하고 연구하는 목적 중에 하나인데 이러한 제도가 미국인 전체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우리는 깊은 고민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